경제 이야기 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실업률이 실제로는 3.2%, 체감은 15.2%. 왜 통계와 이 민심이 느끼는 체감률이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기사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에 60명의 한과의 동기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군대 가거나 대학원에 간 사람 20명을 빼면 40명이 남습니다. 이 중에 취업자가 15명밖에 안 된다. 즉 취업을 못한 사람이 60명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한 달 전에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7.9%다 이랬는데, 아까 말한 그 유명 사립대학의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도 구직 활동 중인 한 사람은 이 정부의 실업률 통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실업률뿐만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개인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제 수치는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 체감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 같습니까? 후퇴한 것 같습니까? 물으니까 응답자들은 평균 마이너스 0.2% 후퇴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2.2% 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계 소득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마이너스 0.1%다. 즉 마이너스 0.1%로 후퇴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래 답했는데 정부의 통계는 2.9%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통계에 신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의 문제도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통계라는 것이 결국 정부에 필요한 수치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층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소득 감소율이, 체감 소득 감소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그래요. 실제 실업률은 3.2%인데 체감 실업률은 15.2%. 물가도 요즘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지난달 9월달 물가 상승률이 0.6%인데 설문 참가자들은 평균 3% 물가가 올랐다. 즉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왜 현실이 이렇게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아예 실업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나는 취직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놀아버려야 되겠다고 한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통계에서 상당한 수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분자가 작아지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몇 개, 480개 품목이라든지 또 핵심적인 60개 품목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 물가를 이제 통계를 내는데, 실제로 실생활과 굉장히 동떨어진 게 많다는 거죠. 서민들은 이 장바구니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담배값, 교통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생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가중치나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민감한 자영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물가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잘 느끼죠.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600만 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실제는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실제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지금 실제 정부 통계보다도 경기가 훨씬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 근로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정도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마이너스 0.6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체감 소득면에서도 정규직은 0.8% 늘어났다 그렇게 느끼는데,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2.8, 즉 2.8%가 줄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실제 요즘은 인터넷 SNS 사회인데, 이런 경제 불황에 대한 정보들이, 또 경제 불황에 대한 느낌들이 SNS를 통해서 퍼져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가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8%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내면 속에서는 광범위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어 있다는 걸 알고요. 수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몰두하고요. 경제 지표를 갖다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을 해서 경제 지표 또한 무조건 유리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덮어지는 부분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덮고 가다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경제가 어렵다. 그건 뭐 대통령 잘못이고 정부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경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솔직하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가지고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1960년) 이후에 한 55년 동안에 불황이 4차례 있었습니다. 그 불황이 언제 있었냐 하면 75년, 82년, 91년, 2009년을 보통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제 불황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50여 년 동안에 있었던 불황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여파는 2009년에 나타났죠. 당시 전 세계의 1인당 생산량은 마이너스 2%였고요. 실업자가 2,3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 경제 붕괴와 회복이라는 이런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2009년은 지난 50년간 최악의 불황이었고, 전 세계 생산 감소가 명백히 나타난 유일한 때였다. 즉 남은 세계의 불황은 적어도 생산 감소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라들은 호황인데 어떤 나라들은 불황이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인 겁니다. 전 세계가 아예 생산 감소가 나타난 것은 그때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20년대 말 29년에 미국에 일어난 대공황,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디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버금가는 2009년을 그레이트 리세션, 즉 대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1인당 생산율이 감소할 경우, 즉 물가 상승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량이 작년보다도 더 감소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걸 불황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의 침체는 선진국 대다수의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 전부 다 일어났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65%가 2009년 금융위기 때 다 불황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불황과 특징은요, 다른 때는 불황이 있으면 이렇게 사이클이 내리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또 회복이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더디고 또 이 불균형, 나라별로도 불균형하고 나라 안에서도 계층별로 회사들도 크기별로 다 불균형하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아직까지도 다 되지 못했고 회복 과정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경제는 사이클리스가 한번 내려갔다 하면 불황에서 다시 호황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데 이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빌빌 헤매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곧또 더 큰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의 사이클, 순환 이론이 지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불황을 겪으면서 각국들은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것은요. 각국들이 그냥 돈만 찍어냈지 실제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늘려갖고 실질적인 돈을 뿌리기보다는 시장에서 돈을 찍어내는 쪽으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담이 없는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찍어낸 돈이 밑으로 퍼져야 되는데 퍼지는 게 아니라 은행에 그대로 있거나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다른 나라의 투기판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가 선순환으로 아까 기업에서 투자하고 투자가 또 임금 소득으로 가고 임금 소득이 소비로 가고 다시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요. 죄다 주식판이니 투기판에 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더 큰 위기가 머지않아 또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정부 유심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